생명과도 같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 바로 심장이죠. 이 심장은 온몸의 혈액을 운반하며 생명 유지의 근원이 됩니다.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급기야 각종 질병과 돌연사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한국인의 돌연사 80%를 차지하며 돌연사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최근 10년간 이 심장을 뛰게 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관상동맥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관상동맥 질환,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1분에 70회 이상, 하루에 10만 번 이상 쉬지 않고 뛰는 심장. 몸속 구석구석에 혈액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때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있는데요.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여러 이유로 좁아지고 막혀서 발생하는 것이 관상동맥 질환이죠.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있는데요. 심장 혈관이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 급격한 장기 손상이 생기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사수해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의 즉각적이고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최근 관상동맥 질환 치료에 있어서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로수를 혼합한 수술이 재발 위험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돌연사를 부르는 관상동맥 질환으로부터 생명과 연결된 심장을 지키는 방법,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칫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 어떤 질환인지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네,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흔히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우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관은 머리에 쓰는 왕관을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자기 심장이 자기 주먹 2개만 하다고 하는데 관상동맥은 그 위에 왕관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제 3개의 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개의 가지에서 수십 수백 개의 가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아. 근데 이런 큰 관상동맥의 가지에 병이 있는 경우에 또 그 병이 있어서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혀서 이제 증상을 유발할 경우에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예측 가능한 그 몇 가지 종류들이 있죠. 예. 네, 그것도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실까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하면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협심증은 관상동맥에 병이 이제 축적이 돼서 심장 근육이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심근경색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돼서 심근에 손상이 온 경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돌연사의 한 20-30%는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험인자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좀 주의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일단 네. 고령입니다. 노화, 노화. 혈관의 노화. 혈관의 노화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생겨요. 네네네. 혈관의 노화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또 흡연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혈관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동맥경화가 생겨 있는 노화된 혈관에 당뇨가 동반되어 있다든지 흡연을 할 경우에는 혈관병의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여쭤볼까요? 네.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는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약물 치료, 두 번째는 스텐트와 같은 시술, 그 다음에 이제 관상동맥 우회로술과 같은 수술인데요. 중증도가 어느 이상을 넘어가면 약물 치료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를 하느냐 아니면 수술을 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스텐트 삽입술은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위에 직접 그물망을 넣어서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히는 그런 시술을 우리가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스텐트를 할 수가 없는 경우, 허혈성 심질환의 전체 한 20% 정도는 스텐트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스텐트로 치료하는 것보다 수술을 치료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은 관상동맥 우회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막히거나 좁아져 있는 혈관의 뒤쪽에다가 네. 그 부분을 내버려 두고 그 뒤쪽에 본인의 혈관을 이용해서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심장 질환이 남녀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며 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허혈성 심질환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급격해지는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생활 양식으로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질환에 대한 이해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심장은 생명과 직결된 장기인 만큼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분들 걱정이 정말 큽니다. 때문에 심장 관련 질환에 있어서 오해와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재발이 잦다. 사실 스텐트 시술하고 또 흉통 때문에 또 병원 오고 또 병원 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재발이 잦다고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해입니까 진실입니까? 이건 오해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합니다. 네. 중간이다. 네. 네. 그렇게 설명하신 이유는요? 과거로부터 있었던 그 스텐트, 우리가 이제 베어 메탈 스텐트, 왜냐하면 쇠로 된 스텐트는 재발이 굉장히 잦았어요. 그래서 네. 6개월에 한 30% 정도는 막히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약물 삼출 스텐트라고 그래서 스텐트 성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도 재발이 과거에는 잦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심장 수술 성공률이 낮고 위험하다. 심장 수술 담당하시는 전문의 앞에서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개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들 좀 두려워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좌절하는 부분인데 네.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심장 수술은 우리가 예정을 잡아서 하는 심장 수술의 경우에는 성공률이 낮다고 그러는데 성공률이 99%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고요. 최근에는 또 수술의 범위를 줄여서 하는 최소 침습 수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상당히 위험하지가 않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바로 잡았고요. 마지막 갑니다. 심장 수술 후 일상생활이 힘들다. 사실 후유증 때문에 좀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외과 의사의 수술을 구분을 하면 파괴적인 수술이 있고 재건 또는 기능적인 수술이 있어요. 네. 파괴적인 수술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암 수술입니다. 네. 암 수술은 정상적인 부분 최소한을 남기고 모든 부분을 다 도려내야 되죠. 그래야지 성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재건 수술이나 기능적인 수술이 대표적인 게 심장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로술만 봐도 혈관이 좁아서 피가 덜 가는 부분에 피를 더해주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판막 수술도 마찬가지고 심장 수술은 대표적인 기능적인 수술, 재건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엔진을 수선을 하면 세워놔야 되나요?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죠. 쌩쌩 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심장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병실에서 막 운동을 저희가 종용을 합니다. 아프니까 왠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 수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맞는 게 하나도 없네요.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갖는 심장 수술에 대한 오해와 걱정 자체가 치료에 있어서 장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관상동맥 질환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는 환자분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일교차가 큰 환절기는 연중 허혈성 심장 질환자 수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지금 평소에 되게 심하진 않은데 가끔씩
가슴 위 심장 부분이 그냥 되게 좀 찌르는 듯이 좀 아프기도 하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막 그러지는 않는데요. 한 이틀에 한 번 뭐 이렇게나 가끔씩 여기가 막 되게 찌르고 막. 네, 일단은 제가 흉통이 심장 쪽에 연관이 있는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진료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세심히 체크하는데요. 심장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하게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가슴의 압박감, 숨이 차는 느낌, 심한 경우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증상 양상이 관상동맥 질환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검사를 좀 시행을 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서서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통증처럼 관상동맥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 초음파를 이용해 심장의 움직이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국소적인 심장벽의 움직임 장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제 병력 청취입니다. 이제 환자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관상동맥 질환에 합당한가를 보는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60%, 70%의 역할을 병력 청취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력 청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검사는 이제 운동부하 심전도, 달리면서 심전도의 변화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이학 검사를 통해서 심근의 허혈을 갖다 증명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는 이제 관상동맥 CT라는 검사도 있고요. 또 심초음파를 검사를 통해서 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진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단되면 치료를 위해서는 혈관이 막힌 정도와 나이, 만성질환 유무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 스텐트 삽입술, 관상동맥 우회로술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순환기 내과와 흉부외과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게 됩니다. 모든 혈관을 다 시술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한국 환자분들은 특히 수술보다는 시술을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시술로 간단하게 스텐트를 넣어서 모든 질환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비를 보게 되면 외국에서도 3명 가운데 1명은 수술하는 나라가 있고요.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중에 1명은 수술을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들을 전부 다 시술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요. 시술하는 중간에 환자가 나빠지기도 하고요. 시술로 인해서 적절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술하는 팀과 적절하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상의를 해서 수술 방법,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은 좁아지고 막힌 관상동맥 때문에 심장에 혈류 공급 문제가 생기고 심장 근육의 손상과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진의 빠르고 정확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관상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면 막히거나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이나 좁아진 관상동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혈관을 연결해 심장에 혈류를 공급하는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최근 스텐트 삽입술과 관상동맥 우회로술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수술이 재발률과 합병증 위험을 낮추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술은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에 그 스텐트와 관상동맥 우회로술의 장점만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텐트는 시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간단하고 그다음 안전하고, 수술은 만기 생존율과 만기 개통률이 좋은 거죠. 그 두 개의 장점을 합친 건데요. 스텐트만 했을 때보다는 만기 성적이 좋고 전체를 다 수술했을 때보다는 회복이 빠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영상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아, 이게 순환기 내과와 흉부외과 협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근데 사실은 치료법이 아무리 좋아져도 가장 좋은 치료법은 예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방 그리고 관리법에 있어서 좋은 팁도 좀 주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혈성 심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는 이제 고령, 동맥경화, 당뇨, 흡연 등입니다. 네.
그중에서 우리가 고령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인자이죠. 하지만 나머지들은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인자이니까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건강검진에서 특이한 소견이 발견된 경우에는 순환기 내과를 방문하셔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위험 인자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께 당부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과거와는 다르게 허혈성 심질환의 치료인 스텐트 시술이나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을 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 과거보다 회복 기간이 많이 짧아지고 성적도 더 좋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으로 진단받으신 경우에 가까운 내과에 방문하셔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좋은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말씀에 흉부외과 전문의 강준규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심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신다면 위기에 처한 심장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심장 건강하게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